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재산세 완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는 찬반 양론이 팽팽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여론조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8명의 후보 중 본경선에 진출할 5명에 이준석, 김웅, 김은혜 등 신진 후보가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어제 파행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국민의힘을 넘어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이준석 돌풍과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거론한 여야 협치가 가능할지 전국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부동산 특위에서 수차례 부동산 정책 보완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당내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만큼 추후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안에는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완화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기존 혜택을 9억 원 이하 주택까지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방향을 두었습니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일 경우 LTV, 즉 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폭을 20%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로 제한돼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가 이 지역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LTV가 최대 60%까지 허용되는 겁니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임대등록 사업자 제도도 개선됩니다. 건설 임대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매입 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공급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집값의 60%만 있으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여전히 당내 이견이 큰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의총에서 결론 내지 못해 다음 달까지 논의를 이어갑니다.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분 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의 특이한 대로 큰 폭의 제도 개편을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특위는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종부세는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의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주쯤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춰 내일 발표합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이 이어질지 또 본 경선에 나갈 5명의 이른바 신진 3인이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선택 방지 문항, 청년 호남 비중을 어떻게 할지 등 경선 룰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자 예비경선 결과 발표가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당초 오늘 오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0대 여성층 여론조사가 끝나지 않아 하루 연기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정권에 든 3명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입니다. 나머지 2자리를 놓고 중진의 조경태, 홍문표, 초선의 김은혜, 김웅원이 약 1%포인트 차이로 각축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김은혜, 김웅 의원이 승리할 경우 5자리 중 3자리를 영성과 초선이 차지해 세대 교체 바람이 거세질 수 있지만 이전 최고위원만 본경선에 나서게 될 경우 세대 교체 바람이 잦아들 수 있습니다. 본경선 진출이 확정된 5명은 약 2주간 권역별 합동연설회, TV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전 최고위원이 큰 격차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본경선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달라지는 경선룰이 최대 변수로 당원 50%, 여론조사 50% 비율로 치러졌던 예비 경선과 달리 본경선은 당원 70%의 여론조사 30% 비율로 조정돼 당심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여기에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을지 여부와 청년과 호남 비중을 변경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경선룰 관리를 주관하는 전당대회 선관위는 예비 경선 때처럼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고 청년 호남 비중을 높이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부 초선 소장파 의원들은 당내 기반이 취약한 신예 후보들에게 불리하다며 역선택 방지 문항을 빼고 청년과 호남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한 후 의원총회를 열고 경선 룰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는데요. 여야가 책임 공방과 함께 검찰총장으로서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하면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저녁 여야 공방으로 파행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의혹을 담은 녹취록을 틀면서입니다. 유 의원은 즉각 반발했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 끝에 인사청문회는 결국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는 끝났고 김호수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드러났다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을 해야 할 적임자로 보입니다. 우리 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비호하는 김 후보자는 공정, 정의의 가치와는 동떨어진 부적격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을 방해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비호할 방탄 총장을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를 오늘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으로 해석되는 대목이어서 임명한다면 여야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과 정부가 LH 혁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LH 기능 분리와 축소 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더 강도 높은 혁신안을 요구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LH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격론만 벌이다 끝났습니다. 국토부가 LH의 기능을 분리하고 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보고했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당과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인 단일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는 충실하고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번에 다시 모여가지고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요. 국토부 혁신안의 골자는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LH 위에 지주회사를 둬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해 주거복지 업무를 맡기고 그 밑에 LH를 자회사로 둬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만 남긴다는 계획입니다. 또 LH의 택지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부로 이관하고 토지와 주택정보화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분할하는 내용과 LH의 조직과 인력을 20%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LH는 국토부의 혁신안에 대해 형식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이사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LH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10% 축소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노조와 LH 본사가 있는 진주 지역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2, 3개월 만에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충분한 노, 사, 정,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 여러 집단이 충분한 논의 끝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주 지역 4개 대학 총학생회 회장단은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LH를 해체 수준으로 토막내고 지역 일자리를 빼앗는 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주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대출 강민국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면담을 갖고 LH 축소와 기능 분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야 하는 조치라며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는데요. 정권과 포털의 유착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공청회에서는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여야는 알고리즘을 사람이 설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특정 정파의 유불리에 따라 포털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 문자 사건을 언급하며 정권과 포털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또 윤영찬의 당시 그 네이버 뉴스 담당 부사장 대선 직후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사실과 또 최근에 네이버 뉴스 제휴팀이 그 고주희 팀장이 문재인 청와대로 옮긴 사실만 고려를 해도 네이버 뉴스가 민주당 정권과 모종의 유착 관계가 있다라는 윤 의원은 과거 자신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시점은 대외 담당 임원이었을 때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제가 뉴스 담당을 한 건 훨씬 전이지만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압력을 행사했던 분들은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당이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포털 뉴스와 쇼핑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알고리즘이 공정한지 검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고 규제 방법과 절차,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이나 설계 운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 가치 내재적 속성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 그리고 지속적인 외부 검증이 진행돼야지만 차츰 이 포털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AI가 결과물을 도출한 이유에 대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설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그 대신 신뢰도, 그러니까 내가 추천을 하지만 이 추천에 대해서 신뢰도가 90%입니다, 50%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알고리즘에 설명 가능한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알고리즘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알고리즘 검증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자칫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최근 군의 부실급식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양주의 한 군부대를 찾아 급식 등 생활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송 대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의 한 끼 급식 예산이 고등학생보다 못한 2,930원이라는 사실에 너무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어 현장을 자세히 파악하고 재정 계획 논의 등을 통해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성과인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국회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방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개최해 입법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어제 청와대 회동에서 백신허브 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며 한미 정상이 어렵게 마련한 천재 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당직자와 접촉해 검사를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비롯한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김 권한대행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24일과 25일 당회의에서 해당 당직자와 간접 접촉해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검사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공모해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관련 사건의 외압 행사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내일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본선 진출자 5명이 가려지는데 신구 대결이 이제 구도가 되면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계파 갈등이 점점 솔솔 피어오르면서 그 모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문건까지 이제 공개가 됐었죠. 네, 어제 국민통합연대라는 이 단체에서 주영 후보를 지지하자는 내부 비공개 문건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게 긴급 중앙임원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내부 회의 결과 문서인데요. 이 문서를 살펴보면 당대표로는 주호영 후보를 그리고 최고위원으로는 조혜진, 정미경 그리고 배현진 후보를 지원하라는 이 각 지역 조직에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특정 후보를 지원하라는 오더 투표 공문인 셈이죠. 이 때문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이 친유승민계, 친박계 논쟁이 이어졌던 가운데 친이계로까지 불이 붙게 됐습니다. 네. 국민통합연대 이 단체가 도대체 이제 어떤 단체길래 이런 문건을 만든 건가요? 네, 여기 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과거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모임인데요. 네. 이 단체가 지원하자고 한 후보들도 대부분 이제 친이 비박계 후보들입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냈고요. 또 조혜진 의원 역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에 공보특보를 그리고 친이계는 아니지만 배현진 의원은 국민통합연대와 가까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키즈라고 불립니다. 다만 친이계 좌장이자 국민통합연대 중앙집행위원장 이재호 상임 고문은요. 자신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도 않았고 또 결재도 하지 않은 문서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주호영 후보도 상당히 당혹스러운지 자신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네. 개파 논쟁이 다시 이제 불붙으면서 친유승민계냐 친박계냐 이 논쟁이 점점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중진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유승민계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공격하고 있죠. 네, 이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특정 후보 배우설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게 유승민계가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 이러면서 이준석 전 최고와 김웅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전 최고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한 바른정당에 참여를 했고요. 또 김웅 의원은 바른정당에서 다시 만든 게 새로운 보수당인데 그 당시 유 전 의원이 직접 영입한 인사입니다. 유승민계가 이게 유독 공격을 받는 이유는 바른정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당 핵심 지지층이 유승민 전 의원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를 공략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중에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이 전 최고를 통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유리한 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자극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의원 또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요. 또 국민의힘에 유일하게 유승민계만 있지 당내 다른 계파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유승민계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진들의 유승민 견제, 지금 자신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보이는 신구 대결 양상을 계파 간의 대결로 옮겨오려는 시도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전 최고위원의 독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계파를 동원한 새몰이에 나선 것이다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일 이 전 최고가 컷오프
컷오프되지 않고 본경선까지 진출을 한다면 이 더 이상의 개파는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국민의힘의 개파 갈등은 더 식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그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까지 이제 선출한 만큼 대선에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은 그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내 잠룡들의 이 대권 행보도 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박용진 의원과 양승조 충남지사에 이어 민주당에서 세 번째로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친노 핵심 인사로 꼽히는데요. 그래서인지 오늘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이 민주당이 배출한 각 정권의 시대 정신을 이어갈 것을 이게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권 잠룡들 사이에서 지금 핵심은 친문 지지를 누가 받냐, 이 친노 친문계 제3 후보가 누가 될 거냐인데요. 원래는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계속 거론이 돼 왔지만 재판을 앞두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친문 핵심 중에 그와 결이 조금 가까운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자리를 노리고 이제 이광재 의원이 출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광재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민주당은 3명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 다른 그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은 언제쯤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까요? 이제 출마 선언은 아직 안 했지만 다른 후보들도 이제 좀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요. 이광재 의원의 출마식에 참여했던 이 이낙연 전 대표가 곧바로 본인의 대단집 출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요. 이 자리에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또 윤석열 전 총장에게 숨지 말라며 강한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밖에는요, 이재명 지지 모임이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선 전략을 논의했다고 알려졌고, 또 정세균 전 총리 측은 조승래 의원을 오늘 대변인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게 다들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이제 빨라지고 있는데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서 180일 이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출마자가 지금 7명 이상이라서 6명까지 컷오프를 먼저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이 있는 6월 말 이전까지 출마 선언 시기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예비 이제 후보들은 6월 말 이전까지는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 개파 논쟁 그리고 이광재 의원 대선 출마 선언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27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오늘부터 이준석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엔 개파 논쟁까지 불거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 당내 소장파로 거론되는 3선의 하태경 의원이 개파 논쟁을 촉발한 당 중진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은 오늘부터 이준석계를 하겠다 이렇게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파 논쟁을 중진들의 치졸한 낙인 찍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35살 청년 이준석 하나 이겨보겠다고 무덤 속 개파까지 끄집어내 축제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 유승민계라고 대선을 말아먹는다면 이참에 이준석계를 하나 만들면 되겠다. 하태경은 오늘부터 이준석계를 하겠다라면서 선배들이면 선배들답게 정정당당히 승부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당의 중진 주자들은 오늘도 개파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특정
특정 계파를 제가 비난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계파는 어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후보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걱정을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은 당대표가 야권 통합 당대표가 돼야 될 텐데 잘못해서 야권 분열의 당대표가 되는 어떤가? 개파라면 지금 유일하게 유승민 개파만 있다고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하고 자주 모이고 누구를 대통령 만들자 이러면 개파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은가요? 지금 뽑히는 당대표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특정 대선 후보와 친분관계가 뚜렷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시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나 후보나 주 후보 모두 이준석 후보가 지난 2019년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고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다고 언급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특정 계파 출신 당대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점입 가격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연 계파 논란이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입니다. 오늘 30일과 31일 우리나라에선 아주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개최됩니다. 환경 분야 글로벌 다자 회의체인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건데요.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 개최를 사흘 앞두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홍보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에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특별 영상에 출연한 모습이 공개된 건데요. 문 대통령은 환경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배우 박진희 씨와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인 방송인 타일러 씨와 함께 청와대 격리를 거리면서 대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일상 속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던 문 대통령. 박진희 씨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만약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공약을 하겠냐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 무엇이었을까요? 온실가스도 중요하지만 해양 쓰레기, 해양 폐기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그 바람에 많은 이 바다 동물들, 또 바다 새들, 심지어 어류까지 그렇게 이제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과제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싶어요. 네, 답은 해양 쓰레기를 줄이겠다였네요.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량 1위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수산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경 보호 활동과 관련해 개개인의 작은 실천도 강조했는데요. 지난 2017년 문 대통령이 신임 수석 비서관들과 커피를 들고 청와대 소공원을 산책한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때 커피잔이 일회용 컵이어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그때 이후 청와대에선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화상으로 개최될 이번 P4G 정상회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급 인사를 비롯해서 회원국과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모두의 지구를 위한 다양한 해법과 실천들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 기자께서 발제 오셨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가 6월 11일 날 열리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바람이 좀 부나붙다 했는데 지금 돌풍으로 막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6월 10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비 경선 결과가 당초 이제 오늘 발표될 줄 알았는데 내일 오전으로 이제 미뤄졌잖아요. 호남과 20대 여성에 대한 이제 조사, 여론조사가 이제 지연됐다는 건데 본선에 올라갈 최종 후보 5명,
3위까지는 뭐 거의 결정적이라고 뭐 예, 그렇습니다. 많이 얘기하는데 예, 아까 최종 5위는 누가 될까요? 에서도 이제 전달을 하시던데 일단 순서 여론조사 기존 여론조사 순서대로 하면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여기까지 확실한데요. 그다음에 좀 많이 엇갈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웅, 김은혜 두 사람이 초선 의원들이 세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 만만치가 않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미세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이건 좀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의미가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김웅, 김은혜가 올라가면 초선들 또 영선 이런 돌풍의 실체가 좀 확인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밀리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 올라가게 되면 좀 한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거고 일단 내일 아침 8시 저도 발표가 좀 궁금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3명의 이제 후보가 컷오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5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만약에 그 김웅, 김은혜 의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바람이 어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라는 개인의 바람이 아니고 정말 무슨 신진기회들의 일종의 대반란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 1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4명은 다 그냥 중진들이다. 만약에 이렇다면 그거는 그냥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어떤 개인기가 많이 그 작용을 해서 그 5명 안에 포함된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분석이 결국은 사전에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초유의 일이라서 더군다나 이게 여론조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대의원단 선거가 50%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은 참 알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당원들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과연 얼마나 겹치느냐. 이것도 사실은 뚜렷한 조사가 없어요. 대략 그냥 상당히 겹칠 것이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의 돌풍에 대해서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수의 외연 확장, 나아가서 정치권을 흔들 변화의 시작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사실 영선이잖아요.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배경과 성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출마했던 그 서울 노원병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금배지를 못 달았다고 해서 사실은 뭐 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 당선이 비교적 쉬웠던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몇 선을 했다. 뭐 이거하고 전 단순 비교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 진입한 지가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의도에서는 벌써 상당히 이제 좀 이른바 정치밥을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국회의원 뺐지만 없을 뿐이지. 그러면은 이제 정말 다른 여의도에 처음 정치권에 발을 디딘 사람과 동일시 취급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정말 의미 있는 그 여기서 결과를 한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여의도에 뭐 상당한 새바람을 몰고 오는 이런 저는 기폭제가 되고 그냥 뭐 일각에서 지금 뭐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나가는 바람 정도라고 하는 거는 이미 넘어선 것 아닌가. 여기까지 동력을 유지해서 지금 왔다는 것 자체 이 순간까지만 해도 설령 뭐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것만 해도 저는 단순히 지나가는 바람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지도에서 시작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워낙 10년 동안 텔레비전이라든가 유튜브에 출연이 잦았고요. 이준석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인지도가 높았는데 그게 이제 지지도로 연결되는. 물론 이제 주호영이라든가 나경원 이런 다른 유력 주자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탄력을 꽤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라면 우리나라 제일 보수 야당에서 30대 당대표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시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워낙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여론조사 같은 데서 생긴 일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도 많이 틀렸다고 저는 봐요. 이게 점점 더 굴러가면서 눈덩이처럼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선을 좀 봐야 돼요. 규칙이 달라집니다. 선거인단이 70%가 되고요.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가 되는데
70%를 차지하는 선거인단의 절대 다수가 책임당원입니다. 3개월 이상 당비 낸 사람들인데 그 숫자가 무려 28만 정도 돼요. 전체 선거인단이 한 32만 정도 되는데 거의 전부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런데 권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영남이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한 30%인데 수도권 책임당원들도 상당수가 영남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나이로 보면 50대 이상이 한 70%가 넘어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경상도 아재들이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구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내친 김에 그쪽에서 이제 우리 준석이 표현을 이렇게 한다고 해요. 네. 준석이 한번 밀어줘, 우리 사고 한번 쳐. 아니야, 좀 위험해.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한번 밀어주는 게 어떠냐 이런 여론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가능성이 합니다.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거기서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뭐 30%가 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다른 주자들은 20%도 못 미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를 상대로 한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당원 조사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네. 그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전 지역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JTBC가 의뢰한 조사 바로 말씀하신 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0%가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 지역에서 그리고 전 연령층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아주 고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당대표 당선 가능성까지도 저는 엿볼 수 있게 하는 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또 뭐 한간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실제 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는 또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그러니까 나오고.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책임당원하고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그 일치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그걸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상당히 일치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신구 대결로 가다가 요즘에 이제 개파 논쟁이 또 이제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친이계의 이제 주호영 후보 지원 문건이 이제 등장을 했고 또 이준석 후보를 두고 유승민계 배우설을 또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승민계라고 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특별히 뭐 포착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이 후보 견제를 위한 프레임이라고 봐야 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상호 견제 프레임이죠. 쉽게 얘기하면 나는 개파가 없는데 저쪽이 개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처럼 개파라고 하면 뭐 저 공천 헌금도 좀 뭐 주고 받고 뭐 정치 자금도 좀 나눠 쓰고 공천할 때 좀 밀어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의미의 개파는 없어졌어요. 다만 정당이라는 게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친서 관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파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친서 관계 있죠. 왜 없겠습니까? 뭐 김웅 의원이나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에 유승민 의원하고 친한 거 사실이고요. 또 주호영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대구 경북 의원들하고 가깝고 또 이재호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죠. 그래서 뭐 친한 건 사실입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엔 친박 쪽에서 좋아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너무 그렇게 개파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는 건 별로 옳지는 않고요. 아무튼 뭐 선거라는 게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해요. 다만 신구 대결 이런 것에서 갑자기 이제 개파 논쟁으로 변질이 되니까 좀 전당대회 이 장면 자체가 좀 약간 그 빛이 좀 바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처럼 이제 정치 후기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사실 개파 이러면 그 개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개파라는 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여당의 무슨 뭐 친문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파가 그런 부정적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정치권에는 늘 개파가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치 후기자를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그런 과거의 의미의 개파는 지금 현재의 정당에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파 논쟁은 지금 이제 약간 아까 뭐 여론조사 같은 데서 밀리는 주호영 의원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프레임을 더 씌우기 위한 그런 주장으로 저는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의 속내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정세균 전 총리가 장류 유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가 어쩌다가 꼰대 정당이 됐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약진이 민주당에겐 악재라고 봐야 될까요? 참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고민이 묻어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은 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우리한테 결코 손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조홍천 의원이나 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무섭고 뭐 부럽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야 참 다양하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금 58세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의 대표가 36세짜리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민주당 사람들로서는 그런 그림은 우리 상상하기 싫어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 자체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민주당 사람들은 속내는 저희가 그냥 짐작해 보건데 그냥 이준석 당대표가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라는 게 좀 상대적인 거거든요. 저쪽 라이벌 정당에서 뭐 변화와 혁신에 성공을 하면 이쪽 정당은 가만히 앉아서 정체 또 노쇠 이런 이미지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파격적으로 젊은 나이죠. 대통령 출마 자격도 안 되는 36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아주 젊다는 거 이외에 무슨 어떤 새로운 비전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게 있는지 좀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성할당제 폐지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서 뭐 반페미니즘이냐 이런 이상한 논란을 일으키고요. 또 이제 그 뭐 계파 싸움을 하고 이제 선후배 간에 좀 설전을 벌일 수는 있는데 뭐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서를 했는데 이건 좀 그 기존 구정치인들이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젊은 나이에 걸맞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새로운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 좀 더 민주당보다 우위에 서서 야당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출마 나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40세죠. 40세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어제 그 5당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 초당적 협력 뭐 이런 거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초당적 협력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해온 여야 협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청와대 간담회가 있었는데 비빔밥 회동으로 이제 불려졌었는데 비빔밥이 뭐 잘 비벼지진 않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했는데 협치 전국이 가능할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 협치라는 건 정말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시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협치는 제가 해석하건대는 자 여당에서 하고자 하는 걸 야당이 좀 도와주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협치라는 것은 아니 여야가 서로의 주장을 좀 절충을 해서 야당의 의견도 반영되는 게 협치지 뭐 일방적으로 하는 게 무슨 협치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야가 자기들의 어떤 주장 이런 걸 고집하는 한 지금 현재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협치 저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 지금 전국에서 여야 협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선거만 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또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갑자기 뭐 발명품이 아니에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어온 거고요. 또 다음에 정권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서 또 지금까지 했던 것과 전혀 다른 부동산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 정책, 또 코로나 경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부분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나 야당 원내대표들이 좀 한 자리에 모아서 큰 방향, 뭐 자세한 정책이야 뭐 다를 수밖에 없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해주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바뀌든 안 바뀌든 큰 방향은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든 좀 여야 간의 협치 어떤 그 시스템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열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 대치 끝에 결국 파행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이 31일까지 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상황이고 여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김 후보자도 임명 강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정부해달라고 월요일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화요일쯤 국회에서 안 오면 그냥 임명 강행하겠다 이런 얘기 같고요. 지금 국회 법사위가 뭐 여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만으로 뭐 월요일쯤 뭐 채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돼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어제 법사위가 이렇게 파행이 된 게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엉뚱하게 법사위원들 간에 이제 설전이 벌어졌고요. 사실은 그 마이크 꺼진 다음에 기자들도 취재 못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뒤늦게 오늘 말로 취재가 됐는데 굉장히 저열한 수준의 뭐 욕보다 더 심한 이런 막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감정들이 굉장히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당이 다르고 여야가 다 다르다고 해서 정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양쪽 다 좀 서로 사과할 거 사과하고 풀어서 좀 정정당당하게 월요일날 상임위원회 다시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그러나 이미 뭐 문재인 대통령의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 뭐 이 분위기는 좀 바꿀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지금 현재 여야 의원들 간의 그 나빠진 여러 가지 관계 뭐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검찰총장 임명 강행 뭐 이런 식의 그 분위기까지 더하면 여야 간의 뭐 거리를 좁히기보다는 오히려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대선이라는 게 지금 9개월 남짓 남았는데 남는 동안에 보면 뭐 이런 대치적인 여러 가지 그 이슈들만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야 간의 뭐 대화보다는 대결 이 가능성이 높아져서 뭐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걱정스러운 대목도 굉장히 많지만 어차피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예정된 질문은 아닌데 아까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야 간에 이제 뭐 그런 안건을 두고서 서로 이제 뭐 토론하다가 이제 뭐 또 과열되면 싸우기도 했는데 정회가 됐을 때는 뭐 여기저기서 이제 중재안도 내놓고 하면서 다시 뭐 억지로라도 악수하고 또 속개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왜 더 이렇게 좀 경직된 분위기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 이제 그런 약간 낭만이 사라졌다고 할까요? 이제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는 서로 이제 정쟁을 하지요. 여야 입장 내놓고. 그런데 이제 여기 여의도에 여야 의원들이 손잡고 가서 뭐 저 소주 폭탄 마시던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여기 상임위원회장에서 밖으로 나가면 아예 얘기를 안 한다고 해요. 네. 우리 정치 문화 자체가 좀 왜 그런 걸까요? 좀 파편화돼 간다고 할까요? 의원들이 그 전에는 이제 어떤 정책 결정권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졌는데 지금 그 정당의 열성적인 지지층에 의해서 이제 좀 더 많이 감시를 받다 보니까 그런 여유 같은 것들이 좀 없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뭐 관련해서 뭐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사실은 민주당 내에 일종의 뭐 운동권 출신의 이분법적 사고 방식,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선배들로부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그리고 대화할 땐 또 대화하는 것이고 양보할 것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로 지금 민주당에 등장을 하면서부터 뭐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부터 이 분위기가 좀 바뀌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세태로 설명을 하면 모르는데 그걸 운동권으로 말씀하시는 이거는 뭐 추가적으로 아니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요. 네네. 제가 뭐 또 이게 덧붙여서 질문 드린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그 특별공급 논란도 이제 쟁점인데요. 야 3당은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경찰 조사가 이제 먼저라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제2의 LH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답은 그렇죠. 아니 특공 문제는요. 사실은 이 특공이라는 제도가 필요하냐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뭐 관평원이나 뭐 그 몇 군데는 사실은 굉장한 정도의 특공 문제가 아니고 특혜를 누렸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제2의 LH 사태 그 앞으로 진전될수록 그쪽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현 정부가 좀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여당이 양보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야당의 요구가 여당이 보기엔 좀 뭐 무리해 보일지라도 그걸 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돌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국민의힘을 알고 있던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것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구나. 내지는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을 여의도의 혁명의 기운 이렇게 한 줄 평을 했습니다. 네. 전 좀 전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뭐 우리 이제 언론 저처럼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 책임도 좀 있기는 해요. 의학에 대한 불신도 있고 또 이제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건 저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이나 맞아라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K 방역이라든가 백신 이런 문제는 이건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인 거지. 이것까지 어떤 정치적인 호불호 때문에 백신 접종 예약 안 하고 이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백신 대한민국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는 이준석 돌풍 그리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비를 뿌렸던 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갔지만 내일도 또다시 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전국에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벼락을 동반하면서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많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